각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뉴턴 운동 제2법칙에 대해서 할 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F는 ma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뉴턴이 처음에 논문을 썼을 당시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자, F는 ma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때 a를 dvdt라고 했고, 얘는 다시 또 dt분의 mv, 즉 이거라고 했는데 결국 이거는 dt분의 dp죠. 이 앞에서 p는 mv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요 p는 여기서 선 운동량, 지금 뉴턴이 한 거 지금 거꾸로 한 셈이긴 한데, 결국 뉴턴이 그때 주장했던 거는 힘은 선 운동량 dp를 시간에 따라 적분한, 이렇게 미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3법칙을 할 건데요. 제3법칙은 이제 흔히 말해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겁니다. 1이라는 물체가 여기 있고 2라는 물체가 여기 있고 원점이 여기 있을 때 1의 위치는 이렇게 R1이라 표현해 줄 수 있고, 벡터로요. 2의 위치도 벡터로 R2 벡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럼 요 1, 2, 요 사이 요 벡터는 R2 벡터 빼기 R1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여기서 이쪽으로 F1, 2, 1, 즉 2가 1한테 가는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 하면은 반대쪽으로 1이 2한테 가는 이런 힘도 작용한다, 이겁니다.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F21은 F1, 2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고, 그 다음에 F1, 2, F21은 R2 벡터에서 R1 벡터를 뺀 요 초록색 요 벡터와 평행하다, 이걸 의미하고, 얘는 이것이 중심력이다,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심력이다, 이걸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쓰는 식은 F12 더하기 F1은 0이다, 이 식을 실제적으로 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운동량 충격량 정리. 충격량 I라는 것은 운동량인 델타 P, 이것을 변화량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델타 P는 또 이 dP, 작은 dP들을 다 적분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전 영상을 보면은 dP를 뭐로 표현을 하냐, FDT라고 표현합니다. 요 FDT, 자 그러니까 요 FDT는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요 FT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막 F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작용한다 치면은, 이렇게 작용한다 치면은 요 아랫부분, 요 넓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넓이 값이 충격량이다, FT 그래프의 아랫부분이 충격량이다. 근데 얘를 뭐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요 F의 평균을 F 에버리지라고 뒀을 때 이게 작동한 시간만큼 요 넓이랑 요 빨간색 넓이랑 저 초록색 넓이랑 같은 거를 찾아서 그냥 델타 T 곱하기 F 에버리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얘는 결론적으로 FABG 델타 T이다. 그래서 델타 P는 평균적인 힘에다가 이제 거쳐진 지나간 시간을 곱해주면 된다,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실제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지만 실질적으로 식은 운동량이랑 힘의 관계식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
질량 중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량 중심 편하게 CM이라고 표현합니다. Center of Mass 이래가지고 CM이라 표현을 합니다. 자, 일단 처음으로 점 입자계 여기서 봐줄 건데 1.5가 있고 여기 이제 점 입자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이제 질량이 M1인 하나, M2인 거 하나, 뭐 M3인 거 하나 해가지고 겁나 많고 N개 입자가 있다. 이렇게 질량 순서 크기별로 이렇게 다 했을 때 뭐 끝에 가면은 MN 막 이런 애도 있겠죠. 이렇게 겁나 요 안에 뭐가 많고 막 그게 막 MI 막 이렇게도 있는데 여기서 CM을 어떻게 표현하냐. CM이란 점을 처음에 그냥 아무렇게나 잡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M과 O 사이의 벡터 얘를 RCM 이렇게 표현해주고 O랑 MI 벡터 그리고 요 벡터를 RI 벡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총 질량 M은 뭘 할 수 있냐면 M1 더하기 M2 더하기 M3 막 이렇게 해서 MN까지 더한 거니까 시그마 I는 이럴 때부터 N까지 MI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이제 여기서 RCM 요 벡터를 이제 기술을 할 건데 얘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줬습니다. 자, 이게 뭔 뜻이냐 하면은 얘는 질량이 가중치가 된 입자들의 평균 위치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개념으로 XCM은 n분의 1, K는 1부터 n까지 MIXI, YCM은 n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MIYI, ZCM은 n분의 1에 K는 1부터 n까지 MIZI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얘네들은 이제 CM의 위치 성분 각 축별로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연속 질량 분포에서 한번 봐볼 거거든요. 연속 질량 분포기를 그려줍시다. 1.5가 있고 이게 뭐 질량이 그냥 이렇게 연속으로 분포가 있는 개가 하나 있고 요 가운데 CM이 이렇게 있다 해줍시다.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O와 CM 사이의 벡터를 RCM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매우 적은 질량 DM 미소 질량 이거를 하나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그중 하나를 골라서 DM이라고 정해줍니다. 얘는 질량이 아주 적은 곳인데 여기까지의 벡터를 R이라 해줍니다. 자, 이때 일단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전체 질량의 M은 이 미소 질량들이 다 합쳐진 거니까 인테그랄 DM이라 표현할 수 있고 얘는 총 질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하는데 계속 중요한 개념인데 DM 이 작은 질량은 람다 DL이라 쓸 수 있고 시그마 DA라고 쓸 수 있고 로 DV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요 람다는 선분포, 선밀도입니다. 요 시그마는 면밀도입니다. 그다음 요 로는 부피밀도입니다. 이 식이 앞으로 계속 중요할 건데 보면은 길이에다가 밀도를 곱해주면 선밀도를 곱해주면 질량이 되니까 그냥 이것에 앞에 D를 붙여가지고 미소 질량은 선밀도에다가
미소 길이를 곱해주면 된다. 또한 면밀도에 뭐 미소 면적을 곱해주면 되고 부피 밀도에 미소 부피를 곱해주면 된다. 이런 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얘가 왜 중요하냐? 일단 요 위처럼 똑같이 해주면은 RCM 얘는 n분의 1은 맞는데 시그마를 쓰는 대신 이번엔 DM이니까 RDM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XCM은 R이 아니죠. 이번에는 XDM YCM은 n분의 1에 YDM ZCM은 n분의 1에 ZDM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왜 썼냐 하면은 나중에 문제를 풀거나 식을 더 정리를 해나갈 때 M으로 표현이 안 되고 L이나 A나 V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 이 식을 변화시키는 용도로 씁니다. 자, 연속 질량 분포계에서는 이렇고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입자계의 운동에 대해서 기술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지는데 첫 번째로 총 운동량. 총 운동량은 이제 P 토탈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데 얘는 그러면 당연히 그냥 모든 P들을 다 더하니까 시그마 PI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P를 아까 정의를 뭐라 했냐면 지난 영상에서 P는 MV라고 했습니다. MIVI. 근데 여기서 V를 뭐라 쓸 수 있냐? V는 거리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니까 DRI, DT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DT랑 D를 앞으로 빼주면은 요 MIRI를 다 더한 거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결국 P 토탈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CM을 왜 저렇게 정의했는지가 나오거든요. MIRI를 다 더한 거는 요 위의 식에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MIRI를 다 더한 게 나와 있어서 얘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거를 CM에 대해서 다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이거를 그냥 다 CM이라 할 수 있어가지고 M을 그냥 앞쪽으로 빼면은 얘는 CM의 위치 벡터를 T로 미분한 것이다. 따라서 P 토탈은 위치 벡터를 시간으로 미분한 것은 속도니까 MVCM 이런 식이 나옵니다. 뭔 말이냐? 그래서 모든 물체의 운동량은 그 전체 질량에다가 요 CM의 속도를 그냥 곱해주면 된다. 이게 바로 총 운동량입니다. 그 다음으로 할 것은 선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요 P 토탈을 한번 T로 미분을 해보면 dP 토탈 DT는 요 D를 앞으로 빼주면은 얘는 그냥 아까처럼 똑같이 하면은 이렇게 기술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얘는 PI를 T로 미분을 한 것을 다 더해준다. 이것도 되는데 한참 위에서 했던 것이 P를 T로 미분하면은 F가 나온다 했습니다. 자, 그럼 요 식을 그대로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봐보면
B를 T로 미분하면 F가 나온다. 따라서 얘는 그냥 FI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얘를 이제 나누는 거거든요. 요 F를 얘는 R자이면 R자임인데 어떻게 분해가 가능하냐? 외부 힘 EXT라고 씁니다. 약자는. 그 다음 내부 힘 INT 이렇게 분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분해를 한 거를 여기 그대로 쓰면은 똑같이 I는 I인데 이제 이걸 분해를 해주면은 외부 힘들에다가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을 더해서 쓸 건데 아까처럼 이제 입자에다가 뭐 M1, M2부터 MN까지 이렇게 이름을 붙여둔 상황이니까 내부 힘이다 하면은 뭐 여기 E라는 입자랑 뭐 K라는 입자 요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걸 내부 힘이라 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이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단 I는 J랑 다르게 요 식이 뭘 의미하냐 하면은 그냥 단적으로 다 이옵니다. F1, F12 더하기 F13 더하기 쭉 하고 여기에 F21 더하기 F23 더하기 이렇게 쭉 하고 그냥 이거를 쓴 식인데 얘를 해주면 일단 요 처음 요거에서는 총 매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문제인데 얘는 저거 이거라고 했죠. 요 두 개를 이렇게 합치면은 여기서 잘 보면은 제일 처음에 했던 뉴턴 운동법칙 제3법칙에 의해서 F12와 F21을 더하면 0이 된다는 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와서 이걸 한번 봐주면 F21과 F12를 더하면 0이고 뭐 F13이랑 F32를 더하면 뭐 0이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다 지워져서 결론적으로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0. 그러니까 그냥 총 외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구해낼 수 있는 식은 총 외력은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식은 계산을 하는 데 쓰이는 다기보다 이런 의미가 닿습니다. 만약 외력이 0이면 P 토탈은 일정하다. 운동량이 일정하다. 이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중학교에서 어디서 사용되느냐? 두 물체를 충돌을 시키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은 같다 이렇게 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충돌을 해도 외력은 0이다. 이거를 전제로 하고서 그렇게 문제를 푸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법칙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얘 이름이 선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병진 운동 방정식. 이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식을 그냥 그대로 끌고 와서 요 식. 외력의 합은, 총 외력은 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는 운동량은 또 아까 처음부터 계속 했던 대로 하면은 MVCM입니다. 아, 처음부터 계속은 아니네요. 그 여기 이 공식을 또 이제 여기로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M은
t와 관계가 없이 계속 일정한 값이니까 질량은 그냥 계속 일정한 거니까 얘를 앞으로 빼주면 m 곱하기 dvcm dt가 됩니다. 네,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한 것은 가속도가 되기 때문에 얘는 macm이 됩니다. 그러니까 cm의 가속도, 질량 중심의 가속도에다가 전체 질량을 곱한 값은 외력의 합이다. 그래서 이제 멋있게 이렇게 표현하면은 f 벡터 ext는 ma 벡터 cm이다. 자, 그래서 이게 보통 물리문제에서 쓰는 병진운동 방정식이고요. 이거에 또 그 의미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만약 외력이 0이다. 이런 경우에는 VCM은 일정이다. 왜냐하면 이 외력이 0이면, 얘가 0이면은 요 질량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요 ACM은 0일 수밖에 없어요. 저 ACM이 0이면 가속도가 0이라는 것은 속도가 0이거나 아니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거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것은 1차원 충돌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중학교에도 나오는 그 충돌 문제들은 외력이 없기 때문에 운동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상황을 이제 모식적으로 만들어 볼 건데, 질량이 m1인 물체가 이쪽으로 v1만큼 속도로 움직이고 질량이 m2인 물체가 뭐 이쪽으로 v2만큼 움직이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뭐 얘네 둘이 어쩌다 충돌을 했고, 충돌한 다음의 속도는 v1 프라임, 얘는 충돌한 다음 속도는 v2 프라임이 됐다고 해봅시다. 얘네 둘끼리 충돌을 했기 때문에 만약 걔를 얘 혼자로 잡으면은 운동량이 변화를 했겠지만, 걔를 요 m1, m2 요 두 개로 잡으면은 얘네 둘 사이의 충돌이기 때문에 내력만 작용하고 외력은 절대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0이기 때문에 그 위에대로 P는 보존된다. VCM 일정인데 질량도 그대로니까 P는 보존이 되죠. 그래서 요 식을 써주면은 M1의 원래 운동량에다가 M2의 원래 운동량을 더한 값은 M1의 변한 운동량에 M2의 변한 운동량을 더해준다. 이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반발계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얘는 1하고 쓰고요. 마이너스 v1 프라임 마이너스 v2 프라임 나누기 v1 마이너스 v2 이게 되고, 얘는 항상 0보다 큽니다. 이건 절대 불변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범위를 나누는데 이제 만약 2가 1이면 탄성 충돌이라 해요. 2가 0이면은 완전 비탄성 충돌. 그다음 그냥 뭐 0이랑 1 사이면 그냥 비탄성 충돌. 이게 이해를 좀 쉽게 하려면은 두 물체 중 하나를 이렇게 멈추고 그냥 벽에다가 공을 이렇게 던진다고 생각을 할 때, 2가 만약 1이면 V1으로 들어갔을 때 그대로 V1으로 나오고, 만약 2가 0이라면 여기 착 붙어버리고, 2가 0이랑 1 사이면은 2V1의 속도로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고 이제 탄성 충돌 공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 식을 통해서 이제 얻어낸 식인데, V1 프라임은 M1 마이너스 M2
m1 더하기 m2분의 m1 마이너스 m2v1 더하기 m1 플러스 m2분의 2 m2v2 v2 프라임은 m1 더하기 m2분의 2 m1 v1 더하기 m1 더하기 m2분의 m2 마이너스 m1 v2 이것이 탄성 충돌 공식입니다. 이는 이제 여기서 그냥 일반회를 구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증명은 필요 없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세 가지 경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M1이랑 M2가 같다면 식을 정리해주면 V1 프라임은 V2고 V2 프라임은 V1이 되는데 이것은 둘이서 서로 속도를 교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속도를 교환하는 상황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예시는 진자입니다. 진자는 이제 질량이 다 같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가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와서 갖다 박으면은 속도가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여기 있던 얘가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튀어나가고 얘는 붙고 이렇게 속도가 교환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V2가 0일 때 근데 M1이 M2보다 한참 클 때 이러면은 V1은 근사적으로 V1 프라임과 V1은 같다 할 수 있고 V2 프라임은 2V1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V2가 0인데 만약 M1이 M2보다 훨씬 작다라면은 이러면 V1은 마이너스 V1 프라임이라 할 수 있고 V2는 0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시가 뭐가 있냐, 이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긴 힘들긴 한데 멈춰있는 파리에다가 수박을 던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요 두 번째 요 마지막 경우는 그냥 벽에다가 탄성 충돌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